손흥민이 역 이름이 됐다고. 이게 농담이 아니라면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정말이었습니다. 미국 LA 교통국이 올린 한 장의 사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하철 역명이 바뀐 게 전부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벌어진 이 사건이 뉴욕과 워싱턴을 뒤흔들고 유럽 언론들까지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하나가 세계 질서를 흔들 수 있을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당신은 지금 가장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작 전에 1초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잭 로웰 42살의 교통정책 분석가입니다. 뉴욕에서 20년간 지하철과 버스 노선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죠.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맨해튼의 작은 사무실에서 커피를 마시며 LA 메트로 소셜미디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눈을 의심했어요. 선 HEUNG-민 스테이션이라고 쓰인 지하철 역 사진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토트넘 호스퍼의 손흥민 선수가 F 이적한다는 소식과 함께 말이죠. 이게 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LA 메트로가 한 축구 선수를 위해 역명을 바꾼다고요? 미국에서 21년을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 봤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역명 하나 바꾸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데 서류 작업만 해도 산더미거든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깔끔한 파란색 바탕에 흰 글씨로 선명하게 새겨진 선 HEUNG-민 스테이션. 한글로도 손흥민역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한국어까지 변기했을까요? 댓글들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마이갓, 이거 진짜야? 손흥민 대단하다. LA가 이렇게 해준 애 같은 반응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데 한국인으로 보이는 댓글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지하철이 더 좋은데 뭘. LA 지하철 타봤는데 서울 지하철하고는 비교도 안 됨. 손흥민이 서울 교통카드 광고 찍었던 게 생각나네.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 보통은 한국인들 자뻑 심하다라고 넘어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어요. 묘한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정말 서울 지하철이 그렇게 좋은 건가요? 저는 교통 전문가입니다. 세계 각국의 지하철 시스템을 데이터로 분석해왔어요. 서울 지하철의 정시율이나 안전도 같은 수치들은 물론 알고 있었죠. 하지만 숫자로만 봤을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타본 적은 없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건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매일 타는 뉴욕 지하철을 떠올려 봤거든요. 지연은 일상이고 에어컨은 여름에도 제대로 안 나오고 화장실은 찾기도 힘들어요. 무엇보다 안전하지 않죠. 밤에 혼자 타기엔 무서운 구간들이 한두 곳이 아니거든요. LA 메트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냥 마케팅용 이벤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인들의 댓글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울 지하철이 더 좋다는 말이요.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평소라면 사무실 근처 델리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곤 했는데 그날은 발걸음이 컴퓨터 앞에 멈춰 섰어요. 항공료 검색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뉴욕 마이너스 서울. 타자를 치는 손끝이 떨렸어요. 왜 떨리는지 모르겠더군요. 그냥 호기심인 줄 알았는데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던 뭔가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요.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2주 후 출발하는 항공편이 있었고 일주일 정도면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충분히 둘러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마우스 커서가 예약하기 버튼 위에서 망설였습니다. 21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가는 거였어요. 게다가 업무가 아닌 순전히 개인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죠. 이게 말이 되나?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한 장의 사진 때문에 지구 반대편으로 가겠다고 결심하다니요. 하지만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LA 받는 환대를 보며 느낀 감정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클릭했습니다. 결제 완료 화면이 떴을 때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정말 서울의 지하철이 뉴욕보다 좋은지, 그리고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지 곧 알게 될 거였거든요. 창밖으로 뉴욕의 회색빛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그날만큼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은 기분이었죠. 2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항공권을 끊고 나니 묘하게 일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 이용하는 뉴욕 지하철이 그랬어요. 평소라면 그냥 넘어갔을 일들이 하나하나 눈에 들어오더군요.
다음 날 아침 맨해튼으로 출근하기 위해 브루클린의 집에서 나섰습니다. 오전 8시 30분 러시아워의 한복판이었죠. 지하철역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개찰구가 고장났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또야? 앞에 서 있던 중년 남성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일이 일주일에 두세 번은 있거든요. 개찰구 고장, 신호장애, 선로 점검. 이유는 매번 달랐지만 결과는 같았죠. 지연. 결국 20분을 기다린 끝에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사이로 몸을 밀어 넣어야 했어요. 에어컨은 고장 났는지 후덥지근했고 바닥엔 지난밤 누군가 흘린 듯한 액체가 마르지 않은 채 끈적거렸습니다. 기차가 출발했지만 곧 멈춰섰어요. 앞 열차의 지연으로 인해 잠시 정차합니다라는 방송이 나왔죠. 승객들의 한숨소리가 객차 안에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휴대폰으로 상사에게 지각할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야 했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어제 본 서울 지하철 관련 영상들 말이에요. 항공권을 예약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몇 개 찾아봤거든요. 깨끗한 객차, 정확한 시간표, 스크린도어까지. 마치 다른 행성의 교통수단 같았어요. 진짜 저렇게 깨끗할까? 속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더욱 대조적이었어요. 제 옆에 앉은 남성은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있었고 맞은편에선 누군가 큰 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바닥엔 과자 부스러기와 빈 음료수 캔들이 굴러다녔죠. 드디어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역에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한 승객이 쓰러진 거였죠. 응급 상황이라며 기차가 10분 넘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그 10여 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처리될까요? 영상에서 본 것처럼 정말 체계적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우리와 비슷할까요? 결국 사무실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어요. 1시간 반이나 지각한 거죠. 동료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지하철 때문에라는 말이 뉴욕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지각 사유였거든요. 점심시간에 다시 서울 교통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수치들이 나와 있더군요. 정시율이 9.8%라고 되어 있었어요. 처음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뉴욕 지하철은 좋은 날도 9%를 넘기기 힘든데 말이에요. 퇴근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후 6시에 사무실을 나섰는데 집에 도착한 건 8시가 다 되어서였어요. 중간에 기차 2대를 놓쳤거든요. 너무 붐벼서 타지 못한 거였죠.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으로 서울 지하철 영상을 하나 더 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다음 기차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앱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심지어 몇 번째 칸이 덜 붐비는지까지 알려준다고 하더군요. 이게 가능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는데 옆에 있던 할머니가 들으셨나 봐요. 뭐가요? 아, 죄송해요. 그냥 혼잣말이었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늘 휴대폰만 보네요. 우리 때는 이런 것도 없었는데 잘 살았어요. 맞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술의 유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였거든요. 뉴욕도 스마트폰 앱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믿고 쓸 수가 없죠.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먹으며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루만 해도 지하철 때문에 잃어버린 시간이 2시간 가까이 됐어요. 일주일이면 14시간, 한 달이면 56시간. 1년이면 거의 300시간 가까이 되는 거죠. 21세기라지만 우리가 사는 지금이 후진국 같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런 기분이었어요. 매일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 개선될 기미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해가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서울 지하철 영상을 하나 더 봤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운행한다고 나와 있더군요. 뉴욕도 24시간 운행하지만 새벽 시간대는 거의 유령 기차 수준이거든요. 1시간에 한 대씩 올까 말까 해요. 영상 속 서울 지하철은 새벽에도 깨끗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는 깨끗한 바닥, 밝은 조명, 조용한 분위기. 정말 저럴까? 의문이 들었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생겼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온 불편함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출발까지 2주가 남았습니다. 그 2주 동안 매일 뉴욕 지하철을 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오게 될 거였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서울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져갔죠. 과연 한국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곧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 왠지 설레면서도 두려웠어요.
혹시 제가 기대하는 만큼 대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죠? 아니면 반대로 정말 상상 이상이라면요? 13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내딛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조용하다였습니다. 뉴욕의 JFK 공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많았지만 소란스럽지 않았고 어디서든 들리던 클렉슨 소리나 고함 소리가 없었거든요. 수화물을 찾고 나서 출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긴 줄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공항 직원이 저를 다른 쪽으로 안내하더군요. 자동 출입국 심사 처음이세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여권을 기계에 넣고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시키면 된다고 하더군요.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어요. 여권을 넣었습니다. 삐 소리와 함께 화면에 제 정보가 뜨더군요. 지문을 올려놓으니 즉시 인식됐고 카메라를 바라보라는 안내가 나왔어요. 고개를 들어 렌즈를 보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시간을 재지 않았지만 20초도 안 걸린 것 같았어요. 뉴욕에서는 출입국 심사만 해도 10분은 기본으로 기다려야 하는데 말이죠. 멍하니 서 있는 제게 다른 승객이 지나가라며 손짓했습니다. 이게 혼잣말이 나왔어요. 너무 빨라서 뭔가 빠뜨린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출입국 도장도 여권에 찍혀 있었고 입국이 완료된 게 맞더군요. 공항 내부를 둘러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천장이 높고 밝았어요. 자연광이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는데 인공 조명과 조화를 이뤄 눈이 편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질반질했고 어디든 앉을 수 있는 의자들이 넉넉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와이파이였습니다. AIRP 프리 와이파이에 연결했는데 속도가 제 뉴욕집 인터넷보다 빨랐어. 신호도 완벽했고요. 즉시 구글 지도를 켜서 숙소까지의 경로를 검색했습니다. 공항철도 타고 서울역까지 43분. 화면에 나온 안내를 보며 감탄했어요. 뉴욕에서 JFK 공항에서 맨해튼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1시간 반은 걸리거든요. 그것도 갈아타기를 2~3번 해야 하고요. 공항철도 역으로 향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벽면에 붙은 안내 표시들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4개 국어로 되어 있더군요. 길을 잃을 염려가 전혀 없었어요. 역에 도착하니 열차가 막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부드러웠어요. 뉴욕 지하철의 그 날카로운 금속음과는 비교가 안 됐거든요. 열차에 올라탄 순간 입이 벌어졌습니다. 의자는 폭신했고 바닥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창문도 투명해서 밖이 선명하게 보였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조용함이었습니다. 엔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거든요. 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하에서도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연결됐어요. 뉴욕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되는 구간이 절반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때 옆자리 한국인 승객이 휴대폰 앱을 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같은데 뭔가 다르더군요. 실시간으로 기차 위치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그게 뭔 앱인가요? 영어로 물어봤더니 그분이 한국어로 대답하시더군요. 다행히 영어도 할 줄 아셨어요. 지하철 앱이에요. 실시간으로 열차 위치 보여주고 환승 정보도 나와요. 혹시 봐도 될까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기차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표시되어 있었어요. 다음 역까지 몇 분 걸리는지도 나와 있었고 환승할 노선의 열차들이 언제 도착하는지까지 보여줬거든요. 이거 정확해요? 거의 100% 정확해요. 저도 매일 써요. 그분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앱을 설치하는 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앱을 받아서 실행해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집 작동해서 제가 지금 어느 역에 있는지 자동으로 인식하더군요. 목적지를 입력하니 최적 경로와 소요시간, 심지어 몇 번째 칸에 타는 게 좋은지까지 알려줬어요. 내가 미래에 왔나?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는데 옆에 계신 분이 들으셨나 봅니다. 처음 한국 오셨어요? 네, 뉴욕에서 왔어요. 교통 관련 일을 하거든요. 아, 그럼 더 신기할 거예요. 우리 지하철 시스템이 꽤 좋거든요. 그분의 말투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자랑스러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열차가 출발했습니다. 가속할 때도 부드러웠어요. 뉴욕 지하철처럼 갑자기 확 당기거나 덜컹거리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터널도 밝게 조명이 설치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이 없었어요. 중간 역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탈 때도 질서정연했습니다.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타더군요. 뉴욕에서는 문이 열리자마자 서로 밀고 들어가는데 말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차내 방송이었습니다. 다음 역은 김포공항역입니다라는 한국어 안내 다음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똑같이 방송이 나왔어요.
외국인을 배려한 세심함이 느껴졌거든요. 휴대폰으로 와이파이 속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다운로드 속도가 100메가가 넘더군요. 지상에서도 이 정도 속도를 내기 힘든데 지하에서 이런 속도가 나온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시험 삼아 동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버퍼링 없이 바로 재생되더군요. HD 화질로 말이에요. 뉴욕 지하철에서는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도 힘든 구간이 태반인데 말이죠. 정말 이게 지하철이야? 감탄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당연하다고 여겨온 모든 불편함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깨끗할 수 있고 조용할 수 있고 정확할 수 있고 편리할 수도 있었던 거였거든요. 서울역이 가까워지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앱에서 알림이 온 거였어요. 곧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출구는 이번째 칸에서 가깝습니다라는 메시지였죠. 이런 것까지 정말 세심했어요. 사람들의 동선까지 고려해서 최적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였거든요. 열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릴 때도 전혀 급하지 않았어요. 다들 여유로워 보였거든요. 아마 다음 열차가 언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역에서 나오는 길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더군요. 휠체어나 유모차를 위한 배려였죠. 뉴욕에서는 이런 시설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상으로 올라오니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소음은 생각보다 심하지 않았어요. 숙소로 걸어가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제 겨우 공항에서 시내까지 온 것뿐인데 이미 이렇게 많은 차이를 느꼈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서울의 교통 시스템을 더 깊이 경험하면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치 정말로 미래에서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과거에서 온 사람 같았죠. 21세기에 사는데도 19세기 시스템을 쓰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서울에서의 둘째 날, 저는 본격적으로 지하철 시스템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침 7시 러시아워 시간대에 강남역으로 향했어요. 뉴욕 같았으면 지옥철이 따로 없을 시간이었죠. 지하철 2호선에 올랐습니다. 사람은 많았지만 뉴욕만큼 살벌하지 않더군요. 무엇보다 정시에 도착했어요. 앱에서 예상했던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강남역에서 내려 에스컬레이터를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다가 뭔가 떨어뜨렸어요. 새로 산 휴대폰 케이스였죠. 플라스틱 소리가 나며 바닥에 떨어졌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주우려다가 뒤쪽으로 밀려났습니다. 아, 죄송해요. 뒤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했지만 출근 시간이라 모두들 바빴어요. 결국 그냥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케이스 하나 때문에 교통 흐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지상으로 올라와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뉴욕 같으면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지하철에서 떨어뜨린 물건을 되찾을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우니까요. 그런데 문득 어제 설치했던 지하철 앱이 생각났습니다. 혹시나 해서 앱을 열어봤어요. 메뉴를 둘러보다가 분실물 신고라는 항목을 발견했습니다. 설마 이런 것까지? 반신반의하며 클릭했어요. 분실 시간, 장소, 물품을 입력하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강남역 오전 7시 20분 휴대폰 케이스라고 적어 넣었죠. 신고를 완료하고 나서도 별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시스템이 있다는 게 신기해서 해본 거였거든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다른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안 되어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서울교통공사입니다. 방금 분실물 신고하신 분이시죠? 깜짝 놀랐어요. 정말 연락이 올 줄은 몰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휴대폰 케이스 찾으셨어요. 강남역 역무실로 오시면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정말요? 벌써요? 네, 청소 담당자가 발견해서 즉시 역무실로 가져다 줬습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뉴욕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급하게 강남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역무실에서 신분증을 확인한 후 케이스를 돌려받았어요. 흠집 하나 없이 깨끗한 상태였죠. 역무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하철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니요. 제가 더 감사하죠.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정직함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오후에 명동으로 가기 위해 4호선을 탔어요. 평소보다 한산한 시간대였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중년 남성 한 분이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진 거였어요.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옆에 있던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승객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저도 다가갔지만 의료진이 아니라서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객차 안 스피커에서 자동 안내방송이 나온 거예요. 응급 상황이 감지되었습니다. 구급대가 출동 중입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침착하게 환자 주변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신고했지? 주변에서 누군가 궁금해했어요. 아무도 신고 전화를 하지 않았는데 방송이 나온 거였거든요. 곧 기차가 다음 역에 정차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의료진이 들어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분을 신속하게 응급처치하더군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 제가 구급대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지하철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고했어요. CCTV 상황을 감지해서 바로 출동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AI가 신고를 해요? 네, 요즘엔 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사람이 쓰러지거나 이상 행동을 하면 즉시 감지해서 대응팀이 출동합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사람이 신고하기도 전에 시스템이 먼저 감지해서 구급대를 불러준 거였거든요. 쓰러진 분도 의식을 되찾으시며 구급차로 이송되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한 후 승객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하네. 외국에서는 이런 거 없지? 옆자리 할머니가 저를 보며 물어보셨어요. 외국에서 오셨죠? 어때요, 우리 지하철? 정말 놀랍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하루 만에 2번이나 한국의 시스템 효율성을 체험했거든요. 분실물 처리와 응급 상황 대응, 모두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빨랐어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건 사람과 기술의 조화였습니다. 첨단 기술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도 따뜻했거든요. 분실물을 찾아준 청소 담당자, 친절한 영무원, 신속한 구급대원들. 그날 밤 숙소에서 오늘의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좋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 기술을 사람들이 서로 돕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었죠. 뉴욕에서라면 휴대폰 케이스는 그냥 포기했을 거고 응급 환자가 생겨도 누군가 신고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보호하려고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게 진짜 21세기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그게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서울에서의 셋째 날, 저는 특별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외국인 교통 전문가를 위한 견학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즉시 신청했죠. 오전 9시 서울 지하철 종합관제센터에 도착했습니다. 건물 외관부터 범상치 않았어요. 유리로 된 현대적인 건물이었는데 마치 우주센터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안내를 맡은 김정훈 과장님이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욕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네, 교통정책 분석가입니다.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TU 시스템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김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TOP 서울 전체 교통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까지 모든 교통수단이 연결되어 있어요. 문이 열리자 입이 벌어졌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 전체를 덮고 있었어요. 마치 영화 속 우주선 조종실 같았죠. 수십 명의 직원들이 각자 모니터 앞에서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게 서울 전체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김 과장님이 가장 큰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서울 지도 위에 지하철 노선들이 형광빛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작은 점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 점들이 지금 운행 중인 모든 지하철입니다. 모든 지하철이요? 네,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운행되는 모든 열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숫자가 화면 구석에 표시되어 있더군요. 1092대. 지금 이 순간 서울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하철이 1000대가 넘는다는 뜻이었어요. 하루에 몇 명이나 이용하나요? 평일 기준으로 1050만 명 정도입니다. 1050만 명이요? 믿기지 않는 숫자였어요. 뉴욕 전체 인구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서울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뜻이었거든요. 다른 스크린들도 보여주셨습니다. CCTV 영상들이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강력의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거였죠. 혹시 사고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세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김 과장님이 직원 한 분을 불러서 시연해달라고 했어요. 그분이 컴퓨터를 조작하자 화면에 가상의 사고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2호선 강남역에서 열차 고장이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화면에서 강남역 부분이 빨간색으로 바뀌었어요. 그러자 자동으로 다른 노선들의 운행 간격이 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자동으로 대안을 제시합니다. 버스 증차, 다른 노선 증편, 택시 호출까지 모든 걸 고려해서요. 자동으로요? 네, AI 수십만 가지 시나리오를 동시에 계산해서 최적해를 찾아냅니다. 사람이 판단하기엔 너무 복잡한 변수들이 많거든요. 정말 놀라웠어요. 이건 단순한 교통관리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정시율이 9.8%라고 들었는데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김 과장님이 자랑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9.9%입니다. 실시간 데이터를 보여주셨어요. 정말 그 수치가 맞더군요. 어떻게 이런 정확성이 가능한 거죠? 예측이 핵심입니다. 날씨, 이벤트, 시간대, 요일별 승객 패턴을 모두 분석해서 미리 대비하거든요. 다른 화면에는 날씨 정보와 각종 이벤트 일정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대학교 시험 기간, 대형 콘서트, 스포츠 경기까지 모든 변수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시의 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서울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숨을 쉬고 있고 여기가 그 뇌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와서 뭔가 보고했습니다. 김 과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마침 좋은 걸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종로 쪽에서 집회가 끝나고 있어요. 승객 집중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니 정말 종로 일대의 지하철역들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주의 단계라는 뜻이었죠. 자동으로 해당 구간 열차 운행 간격을 단축합니다. 그리고 인근 버스 노선도 증편되고요. 실시간으로 대응이 이루어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말들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었거든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외국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뉴욕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여기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막는 시스템이군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기 전에 해결하는 것이요. 견학을 마치고 나오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도시를 바라보는 철학의 차이였죠. 뉴욕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서울은 문제 자체를 예방하려 합니다. 뉴욕은 개별적으로 대응하지만 서울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서 최적화하고요.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다. 도시를 살아 숨쉬게 만드는 뇌였다. 그날 저녁 혼잣말로 중얼거린 말이었어요. 1,050만 명의 서울 시민들이 매일 안전하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그 거대한 뇌가 시민 한 명 한 명을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듯이 말이죠. 서울에서의 넷째 날 저녁 숙소에서 뉴욕의 옛 동료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크 톰슨이라는 친구였는데 같이 뉴욕 교통청에서 일했던 사이였어요. 시차 때문에 뉴욕은 아침이었죠. 잭, 어떻게 지내? 화면 속 마이크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이야? 또 파업이야. 지하철 기관사들이 임금 협상 때문에 또 나왔어. 한숨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거든요. 몇 주째야? 이번 주로 3주째. 시민들 불만이 하늘을 찔러 마이크가 커피잔을 들고 마셨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깔려 있더군요. 그런데 너는 한국에서 뭘 하고 있어? 휴가야? 아니야, 서울 지하철 시스템을 보러 왔어. 서울 지하철? 왜? 제가 지난 사흘간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분실물 자동 추적, AI 응급 상황 감지, 실시간 통합 관제 시스템까지. 마이크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농담하는 거지? 전혀. 어제 관제센터 견학까지 다녀왔어. 정시율이 9%야. 말도 안 돼. 그런 수치가 가능할 리 없어. 마이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죠. 저도 직접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했으니까요. 너희 지금 정시율 몇 %야? 좋은 날 70% 정도? 파업 기간엔 말할 것도 없고 여기는 매일 90% 이상이야. 심지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해. 공개? 마이크가 눈을 크게 뜨더군요. 응, 누구든 앱에서 실시간으로 모든 열차 위치를 볼 수 있어. 몇 분 지연되는지, 다음 열차가 언제 오는지 전부 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시민들이 다 알게 되잖아. 그게 바로 차이점이야.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은 데이터를 숨기려 하지만 서울은 데이터를 열어서 신뢰를 쌓는다는 걸 말이에요. 우린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 마이크가 허탈하게 물어봤어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 같아. 여기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려 하지 않아. 오히려 투명하게 공개해서 더 나아지려고 노력해. 부럽다 정말. 마이크의 목소리에서 지침이 느껴졌어요. 너희는 지금 어떤 상황이야? 최악이야. 민영화 얘기 또 나오고 있어. 시장에서는 예산 부족하다고 난리고 노조는 반대하고 매년 똑같은 악순환이야. 화면 뒤로 뉴욕 교통청 사무실이 보였어요. 낡은 책상들과 오래된 컴퓨터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새 시스템 도입은 어떻게 됐어? 예산 승인이 안 났어. 의회에서 또 막혔고 민간 업체들은 각자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고
여기는 정말 다르더라. 모든 게 통합되어 있어. 지하철, 버스, 택시까지. 그게 가능해? 업체가 다른데.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 연결했대.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는 거지. 마이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우리는 업체끼리 경쟁만 하지. 협력은 꿈도 못 꿔. 그때 마이크 뒤로 동료 한 명이 지나가더니 뭔가 보고했어요. 마이크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죠. 또 사고야. 브루클린 라인에서 신호장애. 오늘도 출근길 대란이겠네. 몇 시간 걸려? 모르지. 언제 고쳐질지도 모르고. 시민들한테는 점검 중이라고만 발표할 거야. 여기였으면 실시간으로 복구 예상 시간까지 알려줘. 정말 부러워. 우린 정보를 최대한 안 알려주려 해. 욕먹을까 봐서. 마이크의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인데 환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요?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해? 제대로 못해. 각 부서마다 따로따로 관리하거든. 통합 데이터베이스 같은 거 없어. 여기는 모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연동돼. AI가 패 분석해서 미리 대비까지 해. AI라. 마이크가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시스템은 20년 전 수준이야. 새 걸로 바꾸려면 수십억 달러가 들어가는데 정치인들은 표 안 되니까 관심 없고 여기는 투자를 아끼지 않더라. 시민을 위한 일이니까. 그게 바로 차이점이구나. 우린 돈벌이로 보지만 거기선 복지로 보는 거네.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서울에서 느낀 건 바로 그거였거든요. 교통이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라고 생각하는 철학이요. 정말 부럽다, 잭. 나도 거기서 일하고 싶어. 언제 한번 와봐. 정말 충격받을 거야. 그러고 싶지만 여기 상황이 이래서는 언제 휴가를 낼 수 있을지. 통화를 끝내고 나니 착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환경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니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버스들, 정확한 시간에 운행되는 지하철들.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린 데이터를 숨기고 서울은 데이터를 열어준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요. 투명성에 대한 철학의 차이, 공공성에 대한 관점의 차이, 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마이크와의 통화는 저에게 더 큰 깨달음을 주었어요. 서울의 교통 시스템이 대단한 건 기술 때문만이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철학 때문이었던 거예요. 미국에서는 교통을 사업으로 보지만 여기서는 복지로 봅니다. 미국에서는 정보를 감추려 하지만 여기서는 투명하게 공개해요. 미국에서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지만 여기서는 문제를 개선의 기회로 활용하고요. 그날 밤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서울에서의 다섯째 날 종로 3가역에서 아름다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후 2시쯤 할머니 한 분이 개찰구 근처에서 교통카드 사용법을 몰라 어려워하고 계셨어요. 20대 후반의 여성 직원이 다가가 무릎을 꿇고 앉더니 천천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대시면 돼요. 할머니가 몇 번 연습하신 후 성공하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런데 직원의 배려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65세 넘으셨어요? 올해 70이야. 그럼 대중교통 요금이 무료예요. 실버 패스 만들어 드릴까요? 10분의 간단한 절차로 할머니는 무료 교통카드를 받으셨어요. 정부의 복지 정책이었죠. 정말 고마워라 아가씨. 할머니가 직원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오후 저는 서울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모든 역의 엘리베이터, 휠체어 접근 가능한 개찰구,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판. 무엇보다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인상적이었어요. 한 대학생이 알려준 후불교통카드도 놀라웠습니다. 돈이 부족해도 일단 이용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시스템이었거든요. 신용도 확인 같은 건 안 해요? 최소한만 해요.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버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저상버스, 다국어 음성 안내, 시각장애인을 위한 상세한 안내까지. 정류장 전광판도 음성으로 안내가 나왔어요. 기술이 아니다. 신뢰가 만든 시스템이었다. 뉴욕에서는 복지 수혜자를 의심부터 하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신뢰했어요. 교통이 단순한 이동 서비스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보는 철학이었죠.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봤습니다. LA 메트로의 손흥민역 사진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손흥민이 세계 무대에서 보여준 것처럼 서울의 교통 시스템도 세계에 보여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였던 거죠. 비행기에서 노트북을 열고 타자를 쳤습니다. 서울의 교통 시스템은 미래가 아니다. 현재의 기준이다. 제가 미래에 온 것 같다고 느꼈던 감정이 착각이었어요.
서울이 미래가 아니라 뉴욕이 과거에 머물러 있었던 거였죠. 손흥민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서울이 미래라서가 아니라 세계가 추격해야 할 기준이라는 것이었다. 뉴욕에 도착해 지하철을 타니 모든 게 낯설었어요. 인식 안 되는 개찰구, 고장난 에어컨, 바닥의 쓰레기들. 서울의 조용함과 깔끔함이 그리웠어요. 이게 정상이었나? 일주일 전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불편함이 이제는 참을 수 없었거든요.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을 때 그가 물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철학이 바뀌어야 해요. 교통을 사업이 아니라 복지로 봐야 합니다. 복지입니다.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LA 메트로의 사진 한 장으로 시작된 일주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손흥민이 축구장에서 보여준 것처럼 서울의 교통 시스템도 세계가 배워야 할 미래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은 그리고 여러분의 템은 시민을 위해 여러분의 경험도 주세요. 교통은 다동이 아니라 서로를 대하는 마음의 표현이니까요. 교통은 복지입니다.